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석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삼성을 이끌어주기를 그 날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이 지금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나 있을 뿐인 것이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가들 덕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악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하는 건 무조건 사회적인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풍토가 만들어진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일종의 어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모습이 어땠습니까? 현실을 지각하지를 못했어요. 현실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입니다. 벌써 망해도 망했던 명, 그 명에 취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냥 일본을 갖다가 오랑캐다 그런 식으로 무시했다가 조선이 결국에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친일파가 조선을 망친 것이 아니에요. 고종이라고 하는 매국노가 조선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안 했던 것이고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속 자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런 얘기는 다 치워놓고 일단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엔 놀라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저 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나 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죄를 짓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법들이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은 기업에 대해서 취업 제한이 5년까지 걸려버린다. 저게 지금 의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가로 하여금 그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완전히 그냥 해체를 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동안 취업 제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저런 식으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저런 식의 취업 제한이 발생이 될 수가 있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내용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선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법의 14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런 식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로부터 취업 제한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 형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형을 다 살려면 2022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법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없죠. 형을 다 살지를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김승현 회장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014년도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다 끝났던 당시가 2019년도 2월달 그쯤입니다. 그렇게 집행유예가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렸고 2021년 2월달이 되고 나서야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2022년도에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취업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취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4년 동안 무보수인 상태입니다. 무보수로 지금 4년 동안 재직 중이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취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취업 제한을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인데 이 논리로 실제로 적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8월에 사면이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취업 제한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을 하겠다라는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취업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을 살고 있는 중인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취업 제한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반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취업 제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리적인 해석인 것이고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거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법치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냥 무대포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수감 중이라고 할지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무대포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까? 뭐를 근거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취업 제한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삼성에서 이사회가 열렸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저런 식의 주장이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의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그때도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참여연대 측의 주주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이 부회장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미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제한법을 위반한 만큼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취업제한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회장직을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용하고 있는 그 취업제한에 대해서 명시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을 다 살고 난 뒤에 취업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입맛대로 지금 마음대로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취업 제한을 할지 뭔가 임원직을 내려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논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 준법위는 외부감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법을 월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법위의 결정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식의 저런 식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준법위를 왜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고 왜 재판 과정에도 준법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까?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준법감시위원회. 거기죠.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같은 기사가 이미 나왔었죠. 도대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판단을 미루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기업의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막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과업이 하나가 남았다.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부동산도 지금 해체를 시켜버렸고 외교도 지금 해체를 시켜버렸고 국민들의 안전도 지금 해체를 시킨 상태 아닙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를 해체시키는 거다. 이런 지금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별 난리를 치고 별 그냥 발악을 한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법치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판단이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일운동,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언유착,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정권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써먹었던 정치적 프레임들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한테는 불행하게도 이런 식의 프레임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검언유착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반일운동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순간에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든 프레임이 뭡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죠. 공수처장을 뽑아놨습니다. 김진욱 처장을 뽑아놨는데 이 김진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기대한 대로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요. 원래 문재인 정권이 기대했던 공수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검찰을 무슨 견제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사실상 공수처의 역할은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입맛에 맞게끔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게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근데 김진욱 처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라인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그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김학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좀 무마시켜 달라고 최후의 보루로서 이성윤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박범계부터 나서가지고 다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김진욱 처장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공수처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맡을 수가 없고 검찰로 다시 이첩을 시키겠다. 이게 김진욱 처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인 것이고 그리고 김진욱 처장의 저런 식의 완고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소가 될 가능성 또한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다음 카드로 꺼낼 건 무엇이냐 이겁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 카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꺼낸 상태인데 이 공수처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꺼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로 작년에 한창 논란이 됐었던 개헌 카드를 꺼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들 사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이런 식의 문제와 엮어가지고 개헌이 필요하다. 시민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다음 같은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사태 막으려면은 개헌부터 시작하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런 식의 지금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논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기후 사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태냐? 환경 사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시민이 주가 돼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딱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헌 자체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의 대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내각제 형태로 가자. 저런 식으로 주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헌의 목소리는 저런 식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개헌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꺼냈을 때 굉장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예전에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저런 식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작년 2월 달의 모습인데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국민개헌 발안 추진위를 발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자가 무엇이냐면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를 않죠. 애둘러가지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가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법안까지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저때 얘기했던 개헌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듣기에는 어떻게 저 말이 지금 들리십니까?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려요. 맞는 말이네.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후도 저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법까지 만든다? 저는 저런 식의 체제를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저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전 정권이 만약에 정당한 법치를 통해 가지고 정당한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탄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박근혜 정권은 그런 식으로 탄핵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했던 이유, 이명박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졌던 이유, 그거는 뭐였습니까? 쉽게 선동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거,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원리와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기꺼이 국민들은 우리가 군중을 형성하게 된다면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원칙이 됐든지 간에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법까지 만들어낸다. 결코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저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적인 참여를 높여야 된다. 그 대의가 정말로 진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금 제왕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김무성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킹메이커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킹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저 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자기는 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잘 알겠죠. 어떤 보수 지금 국민들 가운데서 김무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킹메이커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가지고 자기만의 패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만의 지금 패거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패거리 정치를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미 김무성의 이런 식의 패거리 정치의 폐해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나타났었고 실제로 그런 식의 기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임시 총리직을 맡았던 사람이 김병준 씨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은 이선 후퇴를 하고 책임 총리제로 가자는 겁니다. 이원 집정부제를 실험해 보자는 것이죠.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책임 총리제를 운영해 봄으로써 향후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 가능성도 실험해 보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병준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정명국 어떤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태경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박 대통령 이선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리 탄핵을 하려고 해도 여당 쪽에 도움이 없으면 탄핵이 됩니까? 여당의 동조가 없으면 탄핵이 됩니까? 당연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김무성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던 것이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시키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잘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군중을 형성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시스템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지금 민족적인 성향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의원 내각제는 필히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대통령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작년 2월 달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황, 레임덕이 본격화가 되어 있고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공수처조차도 통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지막 카드로 분명히 저는 개헌의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야당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조차도 뭘 원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의원 내각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 당시에도 분명히 김종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으로 가고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죠.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 내각제는 혼자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횡포를 부릴 소지가 없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대통령제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 한 명으로 인한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분명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 한 명의 횡포가 아니라 수백 명의 국회의원 모두의 횡포가 발생할 것이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뿐만이겠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뭔가 대의를 위해 가지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국민 중심적인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제2의, 제3의, 제4의 박근혜 정부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공수처까지도 지금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립니다.